예측 가능한 영역에서 하면 좋겠다. 틀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반복작, 애매한 투자 대안에 돈을 안 넣는 인내심과 용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과연 내가 지금 투자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가지고 있는 이 포트폴리오의 주식이나 자산이 정말 내가 확실해서 갖고 있는 건지,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이 회사가 얘기하는 거하고 다를 수 있구나. 그런데 아까 이야기하신 가운데서 이제 내가 주식을 살 때는 이 가격의 위치, 그러니까 적어도 가치 평가는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게 그래서 몇 배까지, 몇 배? 어느 정도 가격이 됐을 때 나는 팔 거야라는 이제 나름대로의 이제 룰을 정해야 되니까. 네. 가치 평가하는 방법,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네, 일반 개인들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외부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제 전작에서 얘기했던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면, 우리나라 이제 직장인들, K 직장인들의 가장 소망이 뭐냐 하면 퇴사입니다. 아니, 들어갈 때까지는 입사가 꿈인 사람들이 입사하고 나면 퇴사하고 싶대. 그래서 제가 이제 후배들이나 이제 주변 사람들 만나보면, 그래? 회사 그만두면 뭐 할 건데? 그러면 한 10중 8구까지는 아니지만 한 5, 6까지는 카페나 하나 해볼까? 나 커피 많이 마시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 그러면 카페 어떻게 차릴 건데? 라고 질문을 하면 보통 아주 훌륭한 대답들이 나와요. 어떤 대답을 하느냐? 내가 퇴직금이 한 1억 정도 있는데 1억을 가지고 카페를 하나 차리면은 거기에서 1년에 나오는 돈이 한 2천만 원 정도는 순수익으로 남는데, 그러면 1억 들어갔는데 2천만 원 나오니까 20%잖아. 그러면 요새 금리가 뭐 많이 올랐다고 해도 3%, 4%밖에 안 되니까, 야, 1억을 예금에 넣으면 30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이거를 카페를 차려버리면 2천씩 나오니까 너무 훌륭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렇지. 그게 바로 투자에 연결돼야 돼요. 그 카페라고 하는 건 일종의 비상장 기업이죠. 그렇죠. 물론 법인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일 수도 있지만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주식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언제 사서 언제 판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불하는 값, 이거는 주가나 시가총액으로 설명할 수 있고요. 아까 퇴직금 1억이나 같은 개념이에요. 그 1억을 넣었을 때 이 회사가 얼마를 벌어내느냐, 그거는 회계적으로는 순이익이라고 합니다. 채권자 주고, 정부 세금 주고, 임직원들 월급 주고, 남는 걸 이제 순이익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까 말한 카페에서 순수익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1억을 넣었을 때 이 회사가 나한테 한 1,000만 원 준다. 그럼 기대 수익률이 연간 10%. 2천만 원 준다. 그럼 20% 되는 거잖아요. 그것과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투자 대안과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1억을 흥청망청 썼을 때 기쁨이랑도 비교를 해보고, 예금 넣었을 때 나오는 300이랑도 비교를 해보고. 근데 300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나오고 원금이 까일 우려가 하나도 없죠. 그렇지. 그지만 기대 수익률이 아주 높은 건 아니에요. 또 그러면서 내가 그래? 여기다가 1억 넣으려니 차라리 그냥 카페를 차리자. 카페 차리면 내 몸도 움직이면서 기분도 좋으면서 2천이 나오니까. 그거랑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밸류에이션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뭐 PER, PBR, EV, EBITDA. 그럼 PER의 적정 PER은 얼마인데? 뭐 업종 간 비교해야 돼? 그것도 이제 전문가들은 해야 되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내가 돈을 지불을 얼마 했는데 그 기업이 나한테 얼마 벌어주더라 라고 하는 것을 나누어서 기대 수익률로 계산한 다음에, 그 기대 수익률이 다른 투자 대안보다 높으냐 낮으냐. 높다면 왜 높으냐? 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주가는 왔다 갔다 하니까 불안하니까. 이 불안함을 이겨내려고 하면, 또는 원금 손실의 위험을 이겨내려고 하면 최소한 나는 15%는 돼야 되겠어. 똑같이 예를 들어서 은행 금리가 3%인데 기대 수익률이 4%밖에 안 되면 주식으로 1% 차이 때문에 내가 불안하느니 난 그거보다는 몇 배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각기 기대 수익률이 다르지만 본인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거고, 그것까지는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계산은, 우리가 보통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소위 쉽게 얘기하는 PER이 있고 뭐 PBR이 있고 자산 가치 따지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ROA라든가 그러니까 기업 순위, 그 주당 뭐 이러저런 것들에 대한 그 지표들을 가지고 그냥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나름대로 계산을 해야 되나요? 당연히 계산을 해야 되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카페를 창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열심히 이제 알아봐서 창업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대략 창업박람회에 갔어요. 창업박람회에 가서 커피 프랜차이즈한테 상담을 받았더니 1억 넣으시면 2천 나옵니다. 너무 좋지. 저도 하고 싶어요.
근데 실제로는 더 나올 수도 있고 대다수는 잘 안 나오죠. 왜냐하면 그게 같은 목이 아니니까, 또는 그게 또 친절함도 있어야 될 거고, 바리스타가 커피를 잘 내리냐 아니냐, 똑같이 잘했는데 옆에 대형 스타벅스가 들어오냐 아니냐에 따라서 1억 넣었다고 해서 2천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중요한 거는 내가 1억 내는 건 정해져 있어. 그 다음에 2천이 나올 거냐, 얘가 그렇게 말은 하는데, 아니면 3천이 나오려면 어떻게 되냐, 사실은 2천인 줄 알았는데 500이 나오냐, 이것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하면, 내가 지금 이 회사의 순이익이 얼마가 나오고 있는데 그 순이익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면, 예금처럼 정확하다고 하면 문제가 없죠. 근데 기업이라고 하는 건 지금 장사가 잘 됐다가도 안 되기도 하고, 그렇지. 장사는 잘 되는데 지금처럼 무슨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임금 인상 이슈 때문에 수익성이 나빠지기도 하고 경쟁자가 생기기도 하고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에 대한 추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추정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미래의 그렇지. 일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두 가지. 예측 가능한 영역에서 하면 좋겠다. 내가 반도체를 잘 모르면 반도체 예측하는 것보다는 음식료 예측하는 게 편하더라. 그게 자기가 잘 아는 쪽.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무리 잘 아는 쪽에 예측을 한다 하더라도 틀리거든요. 제가 뭐 사이다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사이다, 코카콜라, 롯데칠성 어디가 잘 될지 예측한다고 해서 미래가 정확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틀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반복 작업, 51%의 이상의 확률이라면 투자를 하고 또 투자를 하고 또 투자를 해서 지난한 과정을 거치다 보면 승률이 조금씩 올라가고, 그게 모이고 모여서 이 복리 수익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를 꼭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보는 그 기업 가치 평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재무제표만 보고 해서 될 게 아니라 그 기업의 업황, 그러니까 네. 섹터, 네. 그 산업을 이해를 해야 된다. 당연히 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떤 시장에서도, 그러니까 하락장이 됐든 뭐가 상승장이 됐든 잃으면 안 된다라는 이제 마인드로 투자를 하신다고 했는데, 누구나 다 돈을 잃고 싶진 않잖아요. 근데 네.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한, 뭐, 그게 잘 되셨으니까 어쨌든 12년간 연리 뭐 20몇 프로의 수익률을 올리셨겠죠. 뭐가 필요한 건가요? 이 돈을 잃지 않겠다는 이 마음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그 네. 마음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겁니까?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게 대부분 그런 내용인데, 말씀드리지 않았던 걸 하나를 추가를 해보면, 애매한 투자 대안에 돈을 안 넣는 인내심과 용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기대 수익률이 몇 %인데, 예를 들면 10%인데 그거보다 조금 낮아, 한 8%야. 근데 그래 지금 뭐 투자할 것도 없는데 현금 갖고 있는 것보단 여기에 들어가 볼까? 라든지, 또는 나의 능력의 범위는 요만큼인데 약간 벗어나 있어. 내가 소비재를 좋아하는데 요거는 소비재 느낌이 나는 뭔가 기술이 있는 거니까 그래도 내가 조금 아니까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그 애매모호한 데 돈을 자꾸 넣게 되면, 이게 주식시장에는 뭔가 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저희 말로는 혼쭐을 낸다고 표현하거든요. 저희가 자꾸 능력의 범위 바깥으로 나가면 여지없이 혼쭐이 납니다. 주식신한테.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확실한 영역, 내가 잘할 수 있는 그 스트라이크 존에 완벽히 들어오기 전까지는 계속 현금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현금을 갖고 있으면 잃진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완벽히 들어왔을 때 쳐야 홈런이 되는 것이지, 그래도 애매하게 좀 뭐 요 정도는 칠 수 있을 건데 하고 치면 안타도 나오지만 아웃도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아웃을 반복하면 야구 경기에서는 그냥 다음 경기를 계약하면 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퇴출되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한 기회가 오기 전까지는 아깝더라도 현금을 쥐고 있는 습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순신 투자법이라고 명칭하는 그런 방식들이 있잖아요. 네. 이길 수 있는 싸움에만 나간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때까지는 고문을 당해도, 왕이 그렇죠. 명령해도 나는 안 움직인다. 그들이 이번에 영화도 개봉했지만 이 좁은 울돌목이라는데 오기 전까지는 한치도 나가지 말아라고 이순신 장군이 자꾸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나갔을 때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근데 거기 나가면 거긴 전쟁이니까 죽는 거예요. 주식시장이 잃는 것밖에 안 되지만. 근데 울돌목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총공격을 하면 이길 확률이 너무너무 높아진다. 그러면 조금 지루하고 뭔가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기는 게 중요하고, 주식시장에서는 51% 이상의 확률로 살아남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과연 내가 지금 투자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가지고 있는 이 포트폴리오의 주식이나 자산이 정말 내가 확실해서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니면 그냥 누가 좋다고 해서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애매모하지만 그냥 현금보단 낫겠지라고 해서 갖고 있는 건지를 자문자답해 보시면 아마 금방 답 나옵니다. 네. 하긴 지금 뭐 우리도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방송을 하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제 나름대로 좋게 생각하는 이유와 근거를 대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죠, 종목에 대해서. 그거를 듣고 꼭 항상 그 이유와 근거에 집중하면서 스터디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든 팔든 하자라고 그렇죠. 이야기하지만 사람 욕심이 그게 안 되더라고. 이렇게 네. 봐보면 맞습니다. 그냥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한번 이분의 말이 한번 맞았으면 다음에도 맞을 것 같은 생각.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가는. 네. 그러다가 또 물리기도. 근데 잘 모르니까 물려도 이걸 팔아야 되는지 그냥 들고 가도 되는 건지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네. 본인의 어떤 그 아는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반복이 되고 네. 결국 돈이 깎이는 네. 일들이 벌어지더란 말이죠. 그렇죠. 이런 경우 어떻게 이거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로 예를 들자면 저를 포함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이제 앉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뭐 종목이 됐던 업황 진단이 됐던 투자 전략이 됐던 이런 것들은 언제고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근데 그 사람들이 여기에 예를 들면 매일 나와서 평생 할 거다라고 하면 상관없어요. 그 사람 믿으면 되는데 나왔다가도 딴 데 나올 수도 있고 나왔다가 뭔가 바쁘면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럼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럼 무슨 문제가 되냐? 그럼 내가 따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딴소리를 해. 아니면 이제 갑자기 유튜브 안 나온대. 그럼 이제 나는 그 사람만 따라보고 갔는데 멘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 나쁜 놈이 이 주인공을 납치를 했어요. 그럼 머리에다가 뭐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목적지까진 가. 이거 쓰고 가도. 근데 어떻게 가는지 안 알려주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분들 앉아있는 유튜버 출연하시는 분들은 안 알려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현실이 그렇다. 그럼 이걸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결과물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까지 가는 그 논리와 방법론, 투자 철학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일관적인 사람이냐? 일관적인 사람도 종목은 달라질 수 있죠. 그 일관적이지 않고 현재 상황만 결과물만 얘기하는 사람이냐라고 하면 그 둘 중에 전자를 파악하시는 더 바라보시는 게 좋고 그런 분들을 받아들여서 내가 나의 결과물은 이거더라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방법론들 낚시하는 방법을 아는 거니까 그러면 틀릴 가능성이 조금 낮아지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도 그래서 얘네가 그래서 주식을 샀대 팔았대 지금 살 때야 팔아야 때야 뭘 샀대를 알 필요도 없고 그것보다도 어떤 상황으로 또는 어떤 논리의 전개로 그런 말을 했구나를 기록해 보시고 반복해 보시면 아마 이 경제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는데 조금 더 효용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것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욕심인 것 같아요. 빠른 시간에 돈을 벌고 싶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이 없고 투자 기준이 그러다 보니까는 좋다고 하는데 오를 것 같다고 하는데 이제 따라 들어가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업 투자하기 전에 이건 언제 팔아야지 하는 가치에 대한 부분 네. 이거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냥 급등주들을 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또 물리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한 마인드가 완전히 좀 바뀌려면은 어떤 분들은 된통 깡통을 차봐야 바뀌게 된다. 네. 근데 우리 대표님도 지금은 잘 지키고 있지만 뭐 안 좋은 경험이 있다. 네. 이렇게 책에는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네네네. 그러한 것들이 정말 도움이 돼요? 안 좋은 경험이? 저는 도움이 된 편이고요. 아까부터도 제가 51% 말씀드리잖아요. 전문 투자자들도 저를 포함한 누구도 찍는 대로 되거나 주가가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 좌우명 중에 하나가 일신우일신이거든요. 어제보다는 조금 나은 사람이 되자. 하나라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누군가를 만나거나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내가 배울 게 뭐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조금 안 좋은 얘기지만 자기 개발이 덜 되시는 분들을 보면은 누구를 만나도 또는 어떤 상황을 맞닥뜨려도 내가 자칫 잘못한 거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잘했는데 뭔가 상황이 안 좋아. 또는 누굴 만났을 때 쟤는 이래서 나쁜 놈이야. 이래서 모자른 것 같아. 저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실수했던 거 뭐지?
하나라도 고쳐 나가면 어제가 51이었다면 오늘의 확률이 52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책에 쓴 내용 중에 가장 큰 실패한 주식이 KTS라는 주식이에요. 지금도 상장되어 있어요. 그때랑 지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저의 얘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결과물로 보셔서 KTS가 안 좋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 저는 최근에 모릅니다. 근데 그 회사가 원래는 이 콜센터 아웃소싱 하는 회사예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이 너무 대중화가 되면서 114 콜센터 이런 데 전화할 일이 별로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영업을 꾸준히 하기는 하지만 잘 되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신규 사업으로 뭘 했었냐면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텍스 리펀드라는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여러분들 이제 외국 갔다 올 때 부가가치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국인한테만 매겨야 되니까 출국하기 전에 공항에서 약간 뭐 10% 정도 돌려받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나라에서 해야 되는데 직접 하진 않고 민간 업체를 선정해서 하니까 일부 수수료를 먹는 게 텍스 리펀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사드 배치 전이었고 너무 외국인 관광객들, 중국인 분들이 많이 오니까 너무 유망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잘 되다가 결국에는 다시 본전으로 내려와서 팔게 됐는데, 이 왜 실패를 했는가 되돌아보니까 약간 이 기업의 주가 또는 실적에 취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잘 온다고 하니까 그런 사업 한다고 하면 주가가 무조건 올랐거든요. 잘 하는지 못 하는지를 떠나서. 근데 이 회사가 얘기했던 텍스 리펀드를 자기네가 잘할 수밖에 없다는 몇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이유가. 우리는 유인 창구를 하는 게 아니라 무인 키오스크로 할 것이고, 중국인들이 많이 쓰는 을련 카드랑 제휴를 해서 할 것이고, 그런 얘기를 해서 그래? 그럼 좋은가 보다라고 처음엔 분석해서 샀는데 주가만 올라가는 동안에 그런 아이디어들이 좀 깨지기 시작했거든요. 예를 들면 키오스크는 놨는데 중국인들이 아무도 키오스크에서 안 해. 알고 보니까 유인 창구에 다가. 또는 을령 카드랑 제휴를 하긴 했는데 그들이 신용카드가 없어. 다 알리페이 쓰고 현금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투자 아이디어가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팔았어야 되지. 당장 팔았어야 되는데 주가가 막 2배, 3배 오르니까 조금만 더 오르면 그냥 팔고 나오면 되지 뭐. 나는 돈 버니까 니네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사드 배치, 메르스 발병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주가가 떨어지고 나니까 투자자들이 얘네 텍스 리펀드 제대로 생각해 보니까 경쟁력이 없었어 라고 하면서 그 사업이 결국 잘 안 되고 지금은 그 사업을 접어버렸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이 회사가 얘기하는 거하고 다를 수 있구나. 회사의 얘기는 정말 훌륭한 얘기였는데 내가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 아니라는 걸 깨달을 수 있구나.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결국에는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조그마한 단초라도 발견되면 아주 냉정하게 나 주가 올라 있지만, 또는 빠져 있어도 마찬가지, 팔아야겠구나. 더 오를 수 있어도. 네. 그거는 이제 미래의 일이고, 그렇지. 주식 시장만이 아는 거지만 나중에 후회할 바에는 그 당시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고요. 그 당시에 저희가 이 주식을 포트폴리오에 가장 많은 비중을 채워놨기 때문에 수익률이 정말 좋기도 했었고, 또 다시 고점에 들어오신 분들은 정말 안 좋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런 일들을 조금씩 줄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그러한 투자한 기업의 여러 가지 업황, 그 다음에 그 서비스나 상품이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얻는지, 이런 것들이 참 투자하는데 지표가 돼야 되는데, 근데 또 안 좋을 때 투자해야 된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요즘 반도체 관련해서 가장 최악의 막 여러 가지 리포트가 막 나와요. 뉴스도 나오고 주가도 많이 빠지고. 그러니까 겁나서 팔거든. 근데 오히려 또 어떤 분들은 아니야, 이럴 때 오히려 사 모으는 거야 라고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런 관점은? 저는 당연히 후자라고 보고요. 제가 제 자랑하는 것 같지만 작년 1년 전 그리고 1년 반 전 이럴 때 삼성전자가 뭐 10만 전자 가네, 삼성전자는 평생 팔면 안 되는 주식, 물려줘야 될 주식, 끊임없이 모아가야 하는 주식, 이런 얘기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증권가도 유튜브도 어느 책에서도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그 주식이 비쌀 때 사면 필패할 수밖에 없고요. 반도체 업종은요, 앞으로 제가 반도체가 안 쓰인다? 사물인터넷 시대가 안 온다?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강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것과 그렇죠. 상관없이
책에서도 몇 번 얘기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비즈니스 모델인데 이거를 해석하면 그 기업이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아까 카페라고 하면 1억을 투자를 해서 임차 보증금을 내고 인테리어를 한 다음에 광고를 해서 손님들이 오면 커피 원두를 사다가 갈아서 커피를 팔고 돈을 받는 그게 비즈니스 모델이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의 비즈니스 모델은 뭐냐? 향후에 몇 년 후에 어떤 반도체가 얼만큼 쓰일지를 예측을 해서 큰 공장을 짓고 거기다가 아주 비싼 장비들을 넣어서 그 시대가 오면 반도체를 잘 만들어서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거에 힌트가 있는데 미래를 예측해서 큰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도 3년 후에 반도체가 10개가 쓰일지 15개가 쓰일지 이것까지는 예측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장치 산업이고 장치 산업은 투자하는 기간과 매출을 일으키는 시간, 이걸 리드 타임이라고 하거든요. 그 시간이 길어서 어쩔 수 없이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반도체 가격이 크게 바뀌는 이유예요.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다 좋다는 거예요. 반도체가 앞으로 많이 쓰일 거야. 삼성전자는 이래서 경쟁력이 있을 거야. 라고 오케이. 그러면 좋은 기업이잖아요. 그럼 좋은 주식이 되려면 반도체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앞으로는 당연히 오를 거니까 그럴 때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삼성전자의 경쟁력에 대해서 여기 오시는 다른 분들보다는 훨씬 모르는데 그냥 대략 들어보니 좋은 것 같으니까 그럴 때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반드시 투자하는 시기다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리포트들이나 언론에서는 아마 그럴 겁니다. 아, 이제 투자도 뭐 집행한다는 걸 지연시킨대. 반도체 가격이 뭐 사상 최악으로 떨어졌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1년 전에 말씀하셨던 반도체가 앞으로 모든 기기에 쓰일 거야. IoT 시대가 올 거야. 그 중에서 삼성전자가 정말 훌륭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바뀐 것은 그 업황.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심리만 바뀐 거거든요. 이럴 때 투자하면 다시 분명히 좋을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얘기했듯이 사야 될 때 팔고 팔아야 할 때 사는 네. 이러한 것이 결국은 내가 이 주식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정보, 지식,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한 가지 이제 첨언을 드리자면 요새 이제 동학 개미 운동 이후에 주식을 공부하시는 분이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그분들이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된다고 제가 이제 채찍질을 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공부하고 정보를 모으고 지식을 쌓는 거랑 주식하는 거랑 좀 달라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능력의 범위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능력 범위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내가 이 회사의 3년 후에 매출액과 이익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냐. 정확히라는 게 뭐 억 단위가 아니고 앞으로 한 2-3배는 올라갈 것 같은데 이 정도 미래를 볼 수 있느냐 또는 그렇지 못하냐가 능력의 범위의 기준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뭐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정보를 막 모으세요. 그래서 누구 개인 투자자랑 얘기를 해보면 그분들이 특정 업종이나 특정 기업에 대해서는 저보다 정보가 너무 많아. 일론 머스크가 뭘 트위터에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테슬라의 뭐 모델이 어떻고 저떻고 근데 그래서 3년 후에 테슬라의 이익, 반도체 삼성전자의 이익을 계산할 수 있으면 훌륭한 거. 근데 그 정보의 획득을 지나서 그 앞으로 왜 이 회사의 이익이 얼마만큼 증가할 건지에 대한 것을 생각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투자자로서 준비가 끝난 거고요. 그렇지 않고 정보만 모아서 야, 나 공부 많이 했어. 공부해서 돈이 잘 벌릴 거야. 그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사실을 한 단계 더 남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정보를 잘 수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바탕으로 올바른 판단, 네. 실행 판단 결정을 내리는 거. 그렇습니다. 그것도 중요하겠네요.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